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북한은 다음과 같이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습니다. 핵무기의 사용 원칙 첫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외부의 침략과 공격에 대처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둘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비핵 국가들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이 나라를 상대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핵무기의 사용 조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음의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첫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 사령무기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둘째,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 지휘기구에 대한 적대 세력의 핵 및 비핵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셋째, 국가의 주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넷째,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다섯째,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밝혔지요. 위기를 기회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을 모을 때입니다.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격변하는 국제정세로 인해 국민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가 더 위중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자신의 핵무력을 국가방위의 기본 역량으로 규정하며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춘 법령을 만들어 공개하였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 군의 선제 타격이나 선제 타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합니다. 매우 충격적이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돌출되었던 선제 타격론이 남북 간 공방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북한의 핵무기 사용 조건으로까지 공표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북한의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적인 위협 행동의 중단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합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남북 모두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는 불행을 안겨줄 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절박한 것은 한반도 평화이며 이를 위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치열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은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이며 국제사회와의 약속입니다. 북한은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우리 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북핵 문제는 더욱더 우려스러운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국제정세의 변화, 북한의 입장 강화 등은 단순히 제재와 압박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과감한 실사구시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남북관계는 이어달리기가 될 것이다 라고 밝힌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주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 합의의 성실한 이행의지를 밝히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또 통일부가 지난 9월 8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북한에 제의한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제안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평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정부의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실천이 필요할 때입니다. 불굴의 의지로 북한을 설득하여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선언을 성사시키고 미국과 협력하여 한반도 평화해법으로 페리 프로세스를 만들어낸 김대중 대통령의 지혜와 북핵 문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중대 제안을 만들어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고 중일러와 협력하여 마침내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낸 노무현 대통령의 실천 의지를 되새기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전진할 것이냐, 다시 극한의 대결로 점철되었던 과거로 후퇴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도전의 시대를 공고한 한미동맹, 주변 국가의 긴밀한 협력, 실용주의적인 대북 포용 정책을 통해서 헤쳐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남북은 이제라도 상호 존중의 입장에서 여러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호혜적, 실용적 입장에서 대화와 협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초당적 노력에 나설 것입니다. 안보는 여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정치권도 청략적 접근을 배제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해 한마음으로 합쳐나가야 하며 민주당은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바이든에게 뜯기고 나토에 가서 웃겨주고 펠로시를 패싱하고 대학로 술집에 나가는 자에게 무슨 남북관계를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선제 타격 운운했다가 정작 핵무기 사용을 법으로 정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의 유일한 해결책이었던 남북관계도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린 경이지요. 한설 예비역 장성이자 교수는 이렇게 밝혔지요. 바이든이 9월 5일 미국의 노동절에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선언했다. 그동안 우려했던 것처럼 한국을 위시한 동맹국의 생산 능력을 미국이 흡수하겠다는 의중을 공식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이런 정책을 계속한다면 한국은 그동안의 국가발전 역량을 모두 미국에게 공납을 바쳐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다시 제조업 중심 국가를 선언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이 다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와 같은 제조업 중심 국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이 한국과 독일 그리고 일본의 제조업 기반을 미국으로 옮긴다고 해서 세계 제조업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껏해야 미국 국내 시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제한된 제조업 능력만 갖출 수 있을 뿐이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과 같은 나라들은 생산 비용이 많이 드는 미국에서 상품을 생산해서 중국과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다. 결국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미국 보조금을 받아 미국 내 수요에 필요한 이상의 상품을 생산하여 수출하여 중국과 경쟁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이 어찌어찌해서 제조업 기반을 갖춘다 하더라도 만든 상품을 팔 수 있는 시장은 별로 없다. 이미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앞으로의 세계 경제는 과학기술보다 자원과 시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19세기 제국주의는 군대의 힘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점령하여 자원을 약탈하고 그것으로 상품을 생산하여 다시 시장에 판매했다. 제국주의 군대의 힘으로 자원과 시장을 장악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제국주의적 생산 방식은 통용되기 어렵다. 미국이 다시금 제조업 기반으로 다시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태가 한계에 봉착하게 된 것은 러시아와 중국 때문인 것이다. 한번 제조업 기반을 상실하게 되면 다시 복구하기 쉽지 않다. 이미 세계의 교육시장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다. 미국이 중국 중심으로 재편된 시장 구조를 다시 빼앗아오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바로 전쟁이다. 전쟁으로 중국의 산업 생산 능력을 파괴하고 시장을 빼앗아오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 중국 중심의 교육시장 구조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대만의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최근 미국의 행동은 전쟁을 통해 중국을 뒤집으려는 전략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바이든의 미국 노동절 발언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선거용 발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미국의 이런 경향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제조업 강화 정책에 가장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다. 독일과 일본은 비록 그 힘이 약화되었다 하더라도 한국보다 훨씬 고도의 기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충분하게 경쟁하고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한국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한국이 최근 중국과 무역수지 적자를 겪고 있는 것도 원료 수급의 문제와 함께 생산기술 능력이 일본이나 독일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국은 바로 이런 점에서 취약하다. 그런 취약함을 극복하고 국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인민들이 작금의 국제정치적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미국 만능주의적 생각으로는 한국이 생존하기 어렵다. 바야흐로 한국은 그간의 한미동맹 관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길을 모색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성취한 그동안의 성장은 한미관계로 인해 가능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한미관계가 한국의 성장과 발전을 보장해주지 않으며 오히려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은 우리에게는 고마운 나라였다. 그러나 앞으로의 한국은 과거의 감상주의에 빠져있을 시간이 별로 없다. 한국도 이제 한국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중국과 관계를 가깝게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이미 수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한국에게 기회이기 전에 위협 요인이 더 큰 국가다. 한국이 중국으로 인한 위기와 위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중국은 위기가 되어 한국을 위협할 것이다. 남한이 중국으로부터 위기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협조 세력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다. 한국이 미국과 협조하여 중국의 위협을 대응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의 중국 정책에 연루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원하지 않는 갈등에 말려들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남한과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한 수준에서 정치, 군사, 경제로 거의 전 분야에 걸쳐 공통의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 맹목적인 북한 적대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의 미래도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정권의 북한에 대한 맹목적인 적대감을 고조시키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매판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 앞에서도 누차에 걸쳐 이야기했지만 앞으로의 국제정세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협력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바이든의 쌍따봉맨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미국에서 탈피한 한국의 길, 즉 남북협력이라는 것인데 이러니 경정권에는 희망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 답은 명확하지요. 위대한 국민이 일으켜온 대한민국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겁없는 5년 이하짜리 경정권을 퇴진시켜야 할까요?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